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0여일 만에 이틀 연속 하루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15명으로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의 방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세종청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확진자가 26명으로 늘면서 청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충격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도 폭락했다가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검사를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곧 진단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250명이 나왔고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와 휴교, 스포츠 중단 등 전례 없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 전문가 두 분 모셔서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병원협회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 실무단장으로 지금 계시고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진자 추이부터 정리한 화면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제 사흘 전에 연속으로 지금 100명대 초반으로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부분들 지금 그래프상으로 확연하게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정 교수님. 이 확진 기세가 좀 꺾였다는 부분들 이게 좀 확연한 추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 주시죠. 예, 지금은 꺾인 것은 확연한 추세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러져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 학교들이 지금 아직도 휴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은 지금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그 회복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안정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른 곳에서의 집단 감염이 만일 생긴다면 그때는 또 2배, 3배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왕준 이사장님, 그러면 어쨌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현재 추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신 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이 상황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집단 클러스터의 그 대규모 환자 발생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하나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신천지를 비롯한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제 그 환자에 대한 확인과 그 진단 확진자 구조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2주 이상을 지금 완전 격리를 하면서 이제 회복자들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신천지와 대구 경북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대구 경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기면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이 그 폭발적인 증가세와 별도로 어쩌면 전국적인 또는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지역 감염의 큰 흐름은 어찌 보면 지금 그 초입 내지는 그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요. 하루에 뭐 500명, 1000명씩 나왔던 이 확진자 구조는 굉장히 특수한 구조고 오히려 이게 100명 내지는 몇십 명 단위로 계속 지속되는 지금 이런 지역 감염의 양상이 오히려 그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제3의 또 피크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 3파는 상당히 완만하면서도 좀 길게 갈 수 있는. 원래 그런 겁니까? 네.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완치자죠.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지금 앞서는 게 연 이틀째. 뭐 언론에서는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던데 이거는 나름의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병상 부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복자는 늘고 이제 확진자는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예, 예. 어차피 지금 유럽에서 폭발적인 그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럽의 각 제국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다.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장기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 쪽에서 봤던 교훈이 있거든요. 환자가 갑자기 많이 증가하면 감당을 못한다. 예. 수요를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대적인 발생만 없다면은 꾸준히 발생하면서 우리가 찾아내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화 전략으로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두 분 전문가 설명하신 것처럼 환자 발생의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런 추세이긴 합니다만 나라 밖 상황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초비상 상태인데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다음으로 사망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인데 관련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114개국 지금 발생 국가 현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사망자가 5,199명으로 어제 집계가 됐는데 치사율이 지금 4%에 육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를 지금 하회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왕진 이사장님, 제가 이거 세계의 지금 현황을 보면서 지금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중국을 보면 작년 연말에 시작돼서 3월 현재 지금 상당히 완화되는 이런 추세란 말이죠. 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석 달 정도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이게 완화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확산세도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갔다가 꺾일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중국도 이제 중국 전체로 보기 전에 결국 그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고 네네. 그 우한 지역이 일단 한 두세 달 사이에 이제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상대적인 이 완화 전략이 이제 같이 병발될 때 이제 그런 결과를 가졌고요. 저희도 일단 그게 어쨌든 우연스럽게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라는 집단을 통해서 이제 이게 폭발이 되면서 네네. 마치 한국판 우한이 됐던 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좀 일본 이태리도 지금 그 롬바르드 지역부터 밀라노 이태리 북부 지역에서 시작한 부분이 이제 다시 그 이태리를 넘어서서 유럽 전역으로 가고 있고 네네. 그럼 이런 이제 그 폭발적인 에피소드는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네네.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주기를 갖고 그 피크가 떨어지는데 맞나요? 3개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심텀이 나타나서 완전히 회복되는데 한 3주 이상의 과정을 겪으니까 그 전파 과정을 보면 그 에피소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에피소드가 큰 여파가 지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전파로 이어지는 아주 중장기적인 완만한 이런 그 감염과 지역 확산의 흐름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장기화는 되되 소멸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세계적인 확산 추세가 일단 크게 확 퍼지는 거는 한 두세 달 정도일 때면 절정기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꾸준하게 이어지는 이런 추세가 예상된다는 건데 정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네네. 중국은 제가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하고 그 SNS 통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좀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통제하는 그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기서 중국분인데 여기 잠시 나왔다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루에 6군데서 전화가 온답니다. 지금도요? 네, 6군데서. 그러니까 뭐 공항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무소 이런 데 다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철저히 이게
그게 이제 후베이가 아니고 딴 성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 간의 이동은 물론 굉장히 조절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다 풀어버렸거든요. 예. 또 이태리는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래서 3개월에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그 면역이 다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확 생기면서 일단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게 3개월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주기를 보일지는 지금 영국과 이태리의 그 나가는 방향이 지금 정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 보고 있으면 저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라 밖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국내 사정과 비교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거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국내 얘기로 좀 돌아올까 하는데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에 지금 소규모 산발적인 전국적인 그 집단 감염 양상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구로 콜센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118명까지 지금 다시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현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구로 콜센터 관련된 부분들. 115명인데 밤사이에 3명이 더 생겨서요. 11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잖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왕준 이사장님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계하고 긴장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이게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서울시장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압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로 콜센터가 그야말로 대규모 확산의 진앙이나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그런 개연성이나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일단 전제가 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기본적인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그 전파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메르스가 몇 개월 지나면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잘 종식이 되고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가상을 가지고 자꾸 그 모델에 근거해서 이러저런 전파 경로를 생각하면서 이걸 봉쇄하고 열심히 잘 막으면 이게 이제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갖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오히려 많은 그 오해나 또 섣부른 이제 좀 낙관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꾸로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많은 양상은 꼭 이런 콜센터 한 군데에서 한 거가 대구 경북처럼 그런 대규모 폭발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이처럼 이게 몇십 명, 뭐 100명 소규모 단위의 이런 클러스터 이런 전파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그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잘 추적하면서 또 막아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더 완화 전략과 새로운 또 그 지역 전파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게 계속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 같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중규모나 소규모의 집단 감염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수도권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식의 꾸준한 클러스터 형태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수도권도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네. 대구의 인구가 한 240만, 수도권 2,500만입니다. 10배입니다. 대구의 의과대학이 4개, 종합 그 대학병원이 5개고요. 수도권이 그러면 10배가 돼야 되면 대학병원이 50개가 돼야 됩니다. 50개 전후로 물론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 지역이. 그래서 만일 대량 환자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도? 네.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에크모라는 그 마지막 장치를 달고 있는 분이 거의 한 60명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수도권에서 그런 환자들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은 나름대로 인프라가 대구 경북보다는 잘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잘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병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나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라는 그 장치를 쓸 줄 아는 의사들이 한정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기계는 코로나19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환자의 대량 발생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중환으로 가는 것을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네. 얼른 치료를 해서 더 심한 중환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 네. 우리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죠. 그거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왕준 이사님께서 지금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나름대로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좀 이제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렇죠. 네. 저희 나라가 상당히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중국하고 붙어 있고 또 그 초기에 신천지 사건이나 이런 대구경북 사태가. 근데 이제 좀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요 상황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요거를 그래도 초기에 이 어느 정도의 그 아웃브레이크를 좀 막기 위해서는 효과를 봤으니까. 효과를 봤을 뿐만이 아니고 요거를 지금 또 조기의 풀무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상대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교육부에서 판단을 예. 하겠지만 네. 뭐 계약이나 이런 게 좀 더 연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 과정은 저는 최소 1, 2개월 정도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론 뭐 이게 꼭 완전히 뭐 계약을 안 한다만은 아니지만 하더라도 방식을 바꿔야 되고 뭐 나름대로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들이 이루어지더라도 네. 이 거리두기 자체가 앞으로 최소 2, 3개월간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대량의 또 그 큰 아웃브레이크가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개학 재연기에 대한 논란이 꽤 있거든요. 저는 계약은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대량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태리 같이.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환자가 발생하는 양은 똑같지만 꾸준히 조금씩 발생해서 결국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감염이 되고 네. 집단 면역이라는 걸 얻음으로써 네.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역시 집단 발생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는 계속 각자 국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학 전문가들 말씀은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사회적 멈춤 이런 게 이 경제적 멈춤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참 아픈 현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의 저희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일종의 징크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잘 풀리겠다 싶으면 좋은 나름의 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나온 직후에 뭐 31번 환자랄지요.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좀 잘 되겠다 싶은 얘기 하자마자 곧 다음날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조금 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 견뎌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볼 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나 병원이나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데는 참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지금 유럽 각국들이 거의 자포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방치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병원을 해서 수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거기에 가장 필요한 대목만 저희가 자원을 투자하지 이렇게 어찌 보면 무차별할 정도로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는 건 포기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유럽 각국의 기본 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 의료진의 피로도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일반 환자들. 아하.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지금 코로나가 아닌 지금 중증 환자라든가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병목 현상이 생기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2차적으로 그런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진료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 국면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했는 이런 일반 진료 기능과 이 코로나에 대한 특별한 이런 방역 그 진료 기능을 어떻게 이 투트랙으로 이완하면서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환자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전달 체계를 잘 꾸려야 될 건가에 대한 좀 전체적인 다시 오가나이즈 재정비가 지금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의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이랄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 교수님 현재 상황에서 챙기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다가올 재난적인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타 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온 환자들을 지금 받아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인력이 모여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만일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대구같이 입원을 못하고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 생활치료센터에 늦게 입소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봤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 까딱 잘못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이 병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빨리 잘해서 뭐 산소 치료를 해주면 좋아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시기를 잘 잡아주면 살아나실 분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군요. 그야말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제대로 될 준비가 다 돼 있겠느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의료진의 동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차곡차곡 지금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건데 그 박능호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제 그 발언한 부분들이 잠깐 논란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 의료진들의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마스크 부족 얘기는 본인들이 좀 재고를 쌓아두고 싶어서 그런다. 하여간 본인 의도는 그런 식의 진위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논란이 벌어지긴 했었단 말이죠. 현장에서 보시기에 의사들 지금 현장 의료진들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마스크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나름으로는 이제 뭐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금 배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병원마다 다 처지가 다르고요. 왜냐하면 병원에도 지금 마스크 공영제를 해서 병원협회를 통해서 지금 분배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 뭐 며칠밖에 되질 않았고 그전에는 이제 다 병원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병원 자체도 지금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 모든 이제 이미 마스크 공영제가 되기 전부터도 그래서 많은 병원들 특히 뭐 중소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주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었고 또 일선 의료기관이나 뭐 개인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사협회나 이런 데도 좀 중계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하여튼 그 국민 일반들과 똑같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사실 그 대목에 대해서 많은 의료인들이 좀 서운한 감정을 저한테도 많이 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 교수님도 현장에서 비슷하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의 마스크 부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마스크 못 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다음 주부터는 외래에서 근무하는 이제 외래 간호사라든지 보조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2개만 그것도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를 지급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냥 다 같이 동참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위험한 환자들을 보는 그 의료진들한테까지 지금 이렇게 마스크 부족 사태를 그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짧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장기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왕준 이사장님 상시적인 감시 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고요. 지금 메르켈 총리는 나와서 2년 동안 전 국민 60% 감염되거나 3년으로 늦추는 게 우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존슨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다 저거 안 할 테니까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분이 만약에 중증에 걸려서 돌아가시더라도 마음의 각오를 해라. 이런 정도까지 아주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팬데믹 구조에서 앞으로 요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 이 아웃브레이크 한번 크게 지금 이 지역 감염이 좀 피크를 찍었던 거가 좀 내려오더라도 계속 전 세계에서 또 제3의 제4의 또 유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치료 시스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치료 거점 병원과 또는 또 이런 치료 생활 시설하고 이 전체적인 이거를 컨트롤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게 실제로 그 수용 역량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됐던 거니까. 그게 패착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시설과 용량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이거 체계적으로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좀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든 환자에 대한 분류나 또 치료에 대한 계획들을 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제가 지금 정경질병관리본부장님 전에 이제 본부장을 하면서 네. 그때 뭐 그 계획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하루 종일 드릴 수는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5년 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때 경제적 손실이 10조 내지 20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때하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큰데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아마 또 새로운 다른 코로나 뭐 3, 4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5년 단위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본부만 있는 거지 지방에는 사실은 그런 정보 그다음에 실행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지방 조직을 다 보면서 지방에서 허술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서 더 충분한 얘기를 못 들은 게 좀 아쉽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료진단 라이브 저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